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정재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과 한중관계의 어떤 과제, 도전 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그쵸. 지난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당시 이제 선거에서 약간 절반을 차지를 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었고, 이제 이러한 출범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변화에 앞서 가지고 지금 우리 이 한국 정부의 어떤 대외 정책 기조가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조에 의거해서 지금 이제 한중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대외 기조는 이제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의 재건과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그리고 한일 관계, 한미일 이런 삼자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면서 또 인도 태평양 전략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중추국가 가치 외교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이제 대외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구도 속에서 이제 한중 관계 역시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과제 혹은 도전의 요인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우리 이제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다소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어, 이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한미 동맹을 아주 굳건히 하겠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혈맹 관계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왜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또 도전 요인이 되냐?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는 것이 이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미 어떤 부분에서는 상호 패권 경쟁이 지금 이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미국과의 관계,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했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요인으로 또 혹은 도전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상호 존중에 대한 인식과 중국이 생각하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상호 존중에 대한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라고, 중국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자국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또 한중 관계, 미중 관계에서 다소 이제 불편한 그러한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한중 관계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90년대 수교 이후에, 지난 2000년도 이후에 한중 관계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이제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은 사실상 한중 간에 있어서의 교역이라든지 이런 규모 면에 있어서 중국이 사실상
2001년도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전체 교역액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중 간의 교역액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중 간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미국보다는 높다는 것이고, 또 중국 역시 한국과의 교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좀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교역에서 흑자를 보았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양국 관계의 어떤 조금 뭐랄까 약간 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딜레마를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대중 무역이 적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하나의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한중 교역에 있어서 한국이 그동안 줄곧 흑자를 유지했었는데, 최근 이 1, 2년 사이에 오히려 역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뭐 당연히 이제 한중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무역 규모를 급성장을 하였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무역 수지라든지 우리의 대중 적자 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향후에 한중 관계에 또 의미하는 함의는 저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가져왔던 한중 관계의 어떤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대 우리가 계속 대중무역 흑자를 봐왔던 그런 인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해 간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이런 흑자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또 하나 여기서,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좀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이 최근 들어서 이 한국의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MZ 세대나 이런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 역시 앞으로 한중 관계에 좀 악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과 중국의 특히 이 국민들 사이의 어떤 이 감정의 교류를 좀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내 반중 감정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15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한국 국민들이 이 반중 정서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첫 장에서 지금 새로운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제 한중 관계가 도전 요인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지금 중국이 국제 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올해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중국이 더 이상은 기존의 미국 질서가 아닌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이제 추동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릭스라든지 상하이 협력기구, 글로벌 사우스들과의 어떤 연대를 얘기하고 있고, 탈달러화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지금 중국이 1대1로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글로벌 발전 구상, 안보 구상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전면적인
체제 경쟁 혹은 중국식의 어떤 국가 발전 모델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이 한중 관계의 도전 요인이 되느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중 간에 부딪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 그와 동시에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브릭스를 통해서 새로운 결제 화폐를 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란,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 뭐 이러한 것들을 또 중국이 나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영내 질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 가느냐,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식 경제 확대를 하고 있고 뭐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지금 확대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어떤 변화 속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떤 식의 협력을 모색을 해 가느냐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특히 이제 일대일로를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 역시 한국이 중국과의 일대일로의 이런 협력 같은 거를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도전 요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지금 국제 질서의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 특히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 사태, 그리고 지금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해협에서 갈등,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또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또 한중 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 대만, 한반도 이 유라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 주요 충돌 지점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전략적이고 좀 유용한 대중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기존의 어떤 한미동맹 위주로의 어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만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중국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 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 갈등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대만이나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함께 모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한반도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가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핵 문제라든지 우리 과거의 사드 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가 모든 사안 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구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남북중 뭐 한중일이 됐던 남북중러가 됐든 이런 새로운 어떤 지경학적인 협력 같은 것들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국 역시 조금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한국의 전략적인 그 방향을 한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불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지 전문가들의 인식 패러다임의 좀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한중 간에 보게 되면 크게 이제 7가지 어떤 딜레마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북핵 문제, 한미 동맹,
경제, 무역, 역사, 영토, 정치 이념, 한반도 통일 방안,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어떤 요인들이 단기간 안에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문제가 격화되지 않도록 조금 더 인식의 전환을 통한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의 우방국들인 독일, 프랑스, 일본들도 지금 자국의 이익을 좀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이 친미, 친일, 그리고 어떤 인도태평양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만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한국의 국익에 좀 저는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시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이 조금 더 유연하고 국익 중심의 이 전략을 갖고 중국과의 좀 이 소통, 전략적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를 계기로 지금 새로운 다국 질서가 추동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브릭스라든지 유라시아 지역 경쟁, 지역 통합 발전 방향,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런 새로운 중국의 변화, 국제 질서 변화에 부합되도록 이제 새롭게 한중 관계를 좀 전략적으로 모색을 하고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중국, 북한, 러시아 이 주변 국가들과도 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과 인식을 갖고 협력의 방안을 좀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 정부, 현재 정부는 인태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런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중장기적인 국익 창출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조금 균형적인 시각 속에서 이 전략을 좀 고민을 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어떤 신냉전 구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럼 그랬을 때는 또 다른 한쪽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반발이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냉전의 갈등, 상호 간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알다시피 중국이란 나라가 뭐 작은 나라가 아니고 중국도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 발전 로드맵을 갖고 이게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좀 되게 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큰 호흡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중동 이런 사태 이후에 지금 새로운 냉전, 국제 질서의 냉전이 비슷하게 이제 진영화가 격화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진영화가 격화되는 구조 속에서 한국 역시 중국을 적대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속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개선이 아니라 관계를 좀 경쟁 국면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한국의 어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전방위 측면에서 상당한 우리한테는 도전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큰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전략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중국이랑 관계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갈수록 이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되고 있죠. 북한은 러시아의 관계를 정상화했고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이 새로운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적 대결과 구도가 격화되지 않도록 한국이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소통, 협력 같은 거를 더욱더 많은 노력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이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한미일이란지 과도한 어떤 가치,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이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적 구도를 더 격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알다시피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밀접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중 관계, 특히 이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 문제를 놓고 지금 북중러 이 세 나라의 공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속화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미 이런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 역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지금 가속화 나와 있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의 어떤 신형 ICBM이라든지 7차 핵실험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한중 관계를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도 이 한중 관계를 과거의 어떤 이 간단한 양자 관계 측면이 아닌 훨씬 더 이제 전략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 영내 질서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속에서 한중 관계를 이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속에서 중국이 한국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편적인 시각과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조금 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냉전 구도에서 가장 큰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관계를 확대 정상화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 역시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구도, 새로운 냉전적 구도가 북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시금 여기에서 이제 신냉전 구도가 나타난다고 하면 한국은 그것이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통상국가고 특히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영화라든지 블록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이 받는 피해는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이런 어떤 그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화가 가속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은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을 해가고 중국과의 관계의 어떤 전략적인 협력의 틀을 모색을 해가면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당연히 그게 뭐 쉽지는 않겠고 우리 정부 지금 윤 정부의 어떤 기조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한미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협력의 틀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계속 지금처럼의 어떤 상호 진영화되는 구도 속이 가속화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거 역시 되게 우리한테는 상당한 훨씬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의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의 경제를 어떻게 분리시켜 나가면서 한중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 그리고 이익의 극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저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 그냥 기존의 어떤 과거에 그냥 해왔던 뭐 접근으로는 저는 지금 이 한국과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다양한 도전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간단히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균형적이고 유연한 어떤 구도를 갖고 전략을 갖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의 변화, 그리고 지금 대만 문제의 어떤 또 변동성,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한중 간에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협력의 공간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뭐 한미일 3자 협력, 그리고 인도 태평양을 강조할 경우에는 저는 이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경제 안보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처럼 중국에서 다량의 무역 흑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이미 그런 구조가 우리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는 마당에서 안보적인 리스크까지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국가적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세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어떤 국익 차원에서 조금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분석해 가면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인 공동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지, 저는 훨씬 더 많은 고민과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한중 간에는 그런 소통이 거의 중단된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 교류나 소통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의 불신을 좀 줄여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변화, 질서의 변화, 정세의 변화,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의 토대하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좀 창출해 나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국은 뭐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년에 한중 수교가 이제 30주년이었습니다. 92년. 그래서 이제 앞으로 21세기 새로운 한중 관계를 이제 모색해야 되는 하는 대전환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제 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한중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새로운 21세기 한중 관계를 모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좀 우선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인식의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그 기초하에 한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적인 공동의 이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한중의 경쟁이라는 어떤 구도가 아닌 협력을 할 수 있고 공동의 어떤 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대화 소통이 필요하고, 그러한 대화 소통 속에서 상호 간의 불신을 줄여 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정치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어, 음,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것이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중국과의 관계를 그냥 무조건 축소시켜 나가고 미국과 인도 태평양만으로 간다고 하기에는, 이 한반도라는 어떤 반도국가 특성상, 그리고 또 우리는 북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 특성상 우리가 최대한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만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1대1로라든지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경제 협력, 그러니까 또 한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 또 다른 몽골, 이 주변에 또 유라시아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협력의 기조 아래 이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정치적인 협력, 그리고 뭐 안보적인 새로운 안보 공동체라든지 새로운 다자적인 새로운 방안들도 저는 충분히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조금 긴 시각과 안목을 갖고 서로 소통과 협력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그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중국 관련된 논의를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